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각 임용고시학원에서 일반사회에서 경제학 강의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사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선생님,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그 각 개별 그 전공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한 전체 국가에서 보게 되면 그 교과 과정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과 과정에 이제 개편돼서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07년, 2009년 이렇게 거쳐서 지금 2015년도에 개편된 교과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럼 이 교과 과정 그 개편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한나라 교육에서 기본 방침이죠. 특히 고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같으면 저 때만 해도 뭐 대학 가는 숫자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었죠. 지금 대학 진학률이 이제 세계 최고가 되어서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대학 가고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이제 고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고등학교에서. 그럼 고등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사회 과목.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법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교육적인 여러분들 임무를 담당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 안에서 보기 이제 경제, 법,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정확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경제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 또 지향하는 목표점, 또 다루는 내용 같은 것들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 정도를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개편 내용 보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는 분들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약간의 여러분 이제 도움 말씀 첨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경제 교육의 지향점이 뭐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일단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임용고시 합격을 해야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과 같이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분투 노력하고 있는데, 그 시험 출제도, 임용고시 출제 내용도 이 교과과정 개편 그 안에서 흐름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 하는 경제 언론도 분류해 보면 대개 이 안에 포괄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학에 대한,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전반적인 얼개 프레임을 한번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재밌고 또 유용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학생들 만날 때에도 이 안에서 전체 프레임을 가지고 교육 내용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이제 보고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개편 그 과정에 대해서 2015년도에 교과과정 평가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확히 이제 가이드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 교육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과목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영어 뭐 전부 똑같이 해놨겠죠. 먼저 이제 성격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경제 교육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이겠죠. 기본적인 이제 지향점인데, 아주 길게 설명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막스가 얘기했듯이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하부 구조를 이루는 거죠. 상부 구조, 법과 정치가 어떤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인 의사결정하는 프레임이라면, 경제 문제는 그 바닥에서 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이 흠지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동양에서 보면 맹자님은 이제 항산이어야 항심이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렇죠? 항산, 뭔가 자신이 그죠 소득하고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면 항심, 어떤 이게 그렇죠 유심적인 그런 현상들이 성립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뭐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렇죠, 우리가 자기 삶의 어떤 지향점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가 어떤 그 흔들리게 되면은 법과 제도, 정치 이것이 뭐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의 성격이 뭐냐?
경제 교육의 성격이 뭐냐 했을 때,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죠. 경제 과목은 경제적 사고, 그쵸? 한마디로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경제 이론.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경제 체제가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니까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그 안에서 이제 현상 이해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 해결이죠. 왜? 현실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경제적 측면에서.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정책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으로 보면은 그렇죠. 우리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이냐. 또 기업들은 목표가 이윤 극대화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산활동을 해서 이윤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미시적, 거시적 측면의 각종 우리가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것의 해결. 그러니까 아주 그렇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얘기죠. 사회학이나 정치학하고도 또 조금 다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물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제 과목에서는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론 체계, 그 다음에 실제 생활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우선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본 원리, 경제 질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메커니즘이 어떠하냐, 기본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어떤 인과관계, 현상들이 쭉 있겠죠. 개인의 현상, 기업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현상,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한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론. 인과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론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에 근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는데 자료죠. 데이터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은 데이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많이 덜 팔리게 되고 싸면 많이 팔린다 하는 것도 실제로 현장에서 데이터로 검증이 돼야 되겠죠. 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가 내린다. 과연 그러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론이 옳은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이론과 현실이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한 정보, 데이터와 이론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정보를 현실 경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활용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서 한 가지 유일한 그 해결책만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 경제 문제를 보더라도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렇게 서로 생각이 걸리고 있죠. 지금 이제 새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새로운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주 뭐 지난 정권하고는 다르죠.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과 지금 진보 정권 뭐 완벽하게 다른,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아주 상당히 다른 그런 대립된 견해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판단할 것이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존재할 때 그것을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쟁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확히 요약해보면 뭐죠? 데이터에 의해서 이론, 그 이론을 가지고서 현실 경제인데, 예, 근데 현실 경제 보는데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 경제에는 특히 그렇죠.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그걸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계획 경제냐, 정부에 의한 정부 주도형 경제냐, 아니면 시장 주도형이냐, 그렇죠? 자유주의적 입장이냐. 자, 이것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을 다루고자 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경제교육이 그렇다면 목표는 뭐냐? 아주 정확하게 세 개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우리 교과과정 안에서 교육의 목표가 정해놨는데, 첫 번째가 경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 지식, 요거 경제 이론이죠. 경제 이론을
가지고 경제 운영 원리,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내재된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 이론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미래 전망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환율 문제, 이자 문제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 예측이죠. 그래서 미래 예측하는데 미래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야, 이렇게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바람직한 방향이면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미리 교정하는 거 필요하고 하겠죠. 그래서 경제 이론의 목적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미래 전망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대응한다. 아주 나이스하죠, 표현이. 예. 그래서 경제학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미래 전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미래 전망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보죠. 데이터. 국내의 정보. 근데 우리가 일반 서민 입장에서 가장,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보 획득 방법은 신문 보는 거죠. 네, 열심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그 신문, 거기서 각종 데이터를 쭉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실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신문 안 보죠, 우리들이. 바쁘니까. 공부하느라고.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게을러서 안 보는 측면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상의 데이터를 봐야 된단 말이죠.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그렇죠,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요새 이제 화두하고 연결돼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 예, 그것에 대해서 먼저, 그렇죠? 사회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이론을 여기다 접목해서, 아, 이런 현상은 이런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변화인데요. 야단났다. 그럼 이 안에서 대응도 하고 대책도 세워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회에서 앞으로 경제생활 참여해야 되니까요. 그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민주시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업인 교육이 아니죠. 고등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니까 결국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민주시민이다 이거죠. 우리 민주시민 아닌 경우 참 많죠. 저도 이제 반성해 보면, 그 전에 요새 담배 끊었습니다만은, 담배 피울 때 보면 뭐, 고의적이진 않은데 사실은, 담배 꽁초 버리고 한다든지, 또 피우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한다든지, 아주 그런 이제 사소한 것으로부터 또 경제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은 참 어렵죠. 자, 요새도 이제 그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이제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또 정치인인데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정치 자금을 받았다든지, 범법은 아니지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점차 수정이 되고 보완되고 후세되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민주 시민의 역할이다, 그죠. 근데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이득,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마음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정말로 사익을 위해서 공익과 저해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런 이제 민주심이 또 아주, 그렇죠, 조화로운 경제, 나의 적응 능력, 물론 이제 합법적이고 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윤리감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에서, 경제 원론에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요, 이제 교과과정이 2015년도에 개편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과 성취 기준, 이 개정된 교과과정 안에서
뭘 성취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내용 체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교육활동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개정 체계가 뭐냐, 경제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보면은, 크게 보면 영역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가지 영역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나눠서 할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쵸, 영역에서 뭘 가르칠 거냐, 성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게 5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5가지 하나하나 이제 열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쭉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가르치겠다.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기로 한다라고 제시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르치기 위한 학습 요소, 말하자면 중요한 핵심, 요것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 요것에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학생들 교육을 하는데 어떤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육한 다음에 평가 방법, 이 교과 과정에 의한 교육 내용이 어느 만큼 잘 전달되었나, 학생들에게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은 지금 요 자료에다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그 교과 과정의 내용을 제가 자료로서 올려놨으니까 그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죠? 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쭉 나와져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요거 뭐, 어디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출력해서 프린트아웃 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번 재미삼아 쭉 넘겨서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한번 쫙 보는 게 유익한 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 용어의 학문이라고 하죠. 경제 용어. 그 다음에 또 용어가 구체화되면 그것이 개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사실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 한번 쭉 접해본다는 의미에서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을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눴었죠. 아까 보면 이제 내용 체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쭉 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가 경제활동과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사메슨 교수가 얘기하는, 그렇죠? 3가지 경제 문제라는 게 있었죠. 예,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할까, 또 그렇게, 그렇죠, 효율적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3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문제다 하게 되면 무엇을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어떤 아이템 선정이 되고 수량이 결정됐다면 생산 방법에 관한 얘기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의 분배. 그래서 크게 보면 요걸 우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 이게 소득 분배인데,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분배, 가능하면 균등, 가능하면 공평한 분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원이 희소하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되겠고, 근데 선택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편익비용 분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benefit cost 분석이다 그러죠? 비용과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경제적 유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센티브야. 어떤 경제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데서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일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은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이 뭐다?
그렇죠. 셀프 인터레스트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면 하겠다 이거죠. 셀프 인터레스트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0세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근데 이제 사회주의는 지금 경제 체제로서는 의미가 없어졌죠. 계획 경제는 지금 아니고 좀 시장 경제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된다.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는 지금 이제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 요거.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 안에서는 모든 개별 주체들이죠. 가계, 기업, 정부 요 3주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장에서 그렇죠. 각자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아주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해가 돼야 돼요. 뭐냐면 셀프 인터레스트. 사익에 의해서 행동한다. 어디에서? 네, 시장에서.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좋다. 선생님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내가 손 들고 나서 나 할게요. 이게 아니죠. 어떤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이 넓은 의미의 시장 경제죠. 나 선생님 하고 싶다. 공급. 정부가, 당국이 그러면 선생님 해주세요. 수요. 이게 시장에서, 노동시장도 수요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이제 시장 안에서 해결되는데 각 경제 주체들이.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정말,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지는 게 뭐겠어요? 시장 경제죠. 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지. 시장. 그래서 이제 바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시장이니까 시장 공부죠. 근데 이게 이제 재밌잖아요. 가만 보게 되면 시장 하게 되면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시장은 만남의 장소. 누가? 어떤 재화 용역을 사고 싶다? 수요자죠. 팔고 싶다? 공급자. 수요 공급자들이 만나서 그렇죠? 모든 이 문제,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 분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여기서 시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긴 지금 노동시장, 금융시장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생산물 시장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물 시장도 있고 또 개방경제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이 외환시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시장, 노동시장, 여기서 금융시장은 이게 이제 통화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넓은 의미의 파이낸셜, 그죠? 금융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시장 경제인데 생산물 시장, 금융시장, 그 다음에 노동시장, 외환시장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자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다 어느 시장이나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요 공급이죠. 노동 수요하겠다. 나 노동 공급하고 싶다. 외환 달러 사고 싶다 팔고 싶다. 모두가 다 이제 균형 수요 공급이 존재하게 돼. 시장에 수요 공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사고 싶다 팔고 싶다. 그것이 어우러지는 게 시장 균형이죠. 그래서 시장 균형에 의해서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노동시장이라면 임금과 고용량, 자본시장이라면, 금융시장이라면 이자와 거래, 달러, 환율과 거래량, 생산물 시장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시장에서 균형. 그럼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모든 문제가 시장 균형을 통해서 해결된다면 이 시장 균형의 의미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원 배분은 어떻게 돼요? 과거 봉건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그렇죠 권력에 의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나 또 사회주의에서 했던 당국 계획에 의한 것이나 그거보다는 분명히 효율적이더라. 그리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잉여가 있다. 잉여는 서플러스 남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죠 뭐가 누리게 되는 뭔가가 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죠?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게 경제 정책이죠. 뭐 사회주의 경제처럼 당국이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입해야 돼. 근데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요걸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제 대학교 과정으로 보면 이게 미시경제학이죠. 자원배분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와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니까 이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따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만 시험 문제도 이 안에서 이제 미시경제학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미시경제학적인 주제였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런 것을 이제 먼저 이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제로 넘어와 봐야 되겠죠. 자, 국민경제입니다. 이게 거시경제학이죠. 우리가 말할 때 거시경제학입니다. 국민소득 결정이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괴로운 문제죠. 지금 실업. 그 다음에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문제죠.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그렇죠. 거시경제인데 우리 요 교과 과정에서는 영역을 국가와 경제활동 해놨죠. 한 나라 전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성장, 경제 성장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GDP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GDP가 계속 증가한다. 물적인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발전은 좀 다르죠. 경제 발전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경제 성장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히스토리죠.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나.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보게 되면 아주 신화를 남긴 경제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 경제가 우리 한국 역사가 근대사가 보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자랑찬 역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뭐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늘 이제 수업에서 하는 게 뭐 60년도 가봉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 똑같았어요. 1인당 소득 200달러. 그것이 지금 상황이 됐죠. 3만 달러입니다. 근데 비록 이제 3만 달러 여기서 주춤거리고 이걸 깨지 못하고 중대한 이제 어떤 분기점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잘 극복이 되겠죠, 물론. 그런 역사에 대해서 본다, 이거지. 그런 거 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GDP, 경제 성장, 국내 총생산 이것이 어떻게 그렇죠?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이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은 결국은 국민 소득이 총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생산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은 순환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 실업. 그런데 인플레이션 실업 어떻게 생산이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뭐예요? 시장 경제니까. 마찬가지죠.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산품 시장 수요 공급 총수요죠. 국산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원만하지가 않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요즘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잠재 GDP,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에 비해서 미흡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원치 않는 실업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시장에 맡겼을 때 이루어진 거시경제, 시장 균형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정책을 쓰고 또 이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당국이 나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시경제활동은 뭐예요? 한나라 총생산, 총소득이 시장에 의해서 그렇죠? 결정이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존재한다. 당국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거시경제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경제가 폐쇄경제가 아니죠.
외딴 섬에 홀로 존재하는 경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이제 특히 대외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입니다. 이게 85%, 보통 80% 이상이 넘죠, 항상 우리나라는. 심지어 어떨 때는 100%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입의 비중이 더 큰 때도 있다 이거죠.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대의존도 높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 국제 경제 해봐야 되겠죠. 교역, 무역이죠. 무역. 근데 무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선 기본적으로 뭐죠? 그렇죠. 비교 우위에 따라서 자유무역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무역 이론에 대한 공부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겠죠. 우리나라 대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완벽하게 시장 자유무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보자. FTA 자유무역지대라는 것도 해보고 또 그 와중에서도 무역 정책 보호한다는 얘기죠. 보호한다는 얘기는 외국 물건이 밀려 들어오니까 뭐 우리나라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겠다. 그래서 보호무역. 그래서 보호무역 수단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등이죠. 이게 무역입니다. 무역.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미시경제학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도 거래되니까 무역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미시경제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측면. 근데 무역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요? 수입과 지출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국제 수지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국제 수지에는 그렇죠. 상품 및 서비스 수지 말고도 자본 수지도 있지만은 자본 수지 조금 논외로 하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 수입과 지출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수출하면 수입, 외환이 유입되고 수입하게 되면 지출되죠. 수출하면 수입, 수입하면 지출, 국제 수지요. 이게 우리 아주 아픈 기억을 갖고 있죠. 국제 수지가 적자가 계속되면 어떻게 국가 부도가 되죠. 국제 수지가 적자 났다는 말은 뭐예요? 달러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달러 쓴 액수가 벌어온 액수, 들어온 액수보다 나간 액수가 더 많아 부도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국제 수지는 균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거시경제에서 아까 실업률 낮고 인플레이션율 낮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수지는 균형이 되는 게 바람직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세 마리 토끼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경제학인데 국제 경제학은 무역이론과 국제 수지론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칠 때 영역은 미시경제학적인 주제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공평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되는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개별, 그렇죠. 경제 주체들의 선택. 그 다음이 국민경제활동 전체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의 거래, 무역거래, 그에 따른 국제 수지가 발생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덧붙여진 게 있어요. 지금 2015년 개편에서 각별히 더 이제 추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내용인데, 경제생활 금융경제 얘기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개인의 입장으로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인이 수입을 얻어서 지출하게 되죠. 근데 부족하면 어때? 신용, 돈 빌려야 되죠. 남으면 물론 저축하게 되겠죠. 저축한 돈이 투자가 되죠. 국민들이 열심히 저축해. 그 돈이 모아지면 그것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 벌어서 얼마 쓰고 대출 받아야 되냐, 저축했느냐,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죠? 한 나라의 투자를 좌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리고 열심히 저축이 쌓여지게 되면 자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수입 지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지출이 많아 누적되게 되면 부채가 쌓이겠죠. 요즘 우리나라 개인 부채가 참 야단이죠. 늘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 뇌관이다 뭐 그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 미래 우리 경제를 담당할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무계획입니다. 근데 재무계획이 한 달 아니라 5년, 10년, 라이프 사이클. 그렇죠? 한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하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는, 그렇죠, 국민 교육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근데 요건 이제 조금 한 단계 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주식 채권 시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게 되고 또 파생금융상품 금융시장 분석 들어가기도.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그렇죠, 이런 인식만이라도 갖추자 해서 2015년 교과과정 개편에서 이것이 아주 강조되는 주제가 됐습니다. 자, 간략히 제가 봤죠. 우리가 뭐 친숙한 개념이에요. 제가 한번 그냥 쭉 그냥 겉으로 한번 정리한 거 여러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교과과정의 영역이 경제교육에 있어서 5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처음에 볼 때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그래서 자원 배분의 희소하니까 효율성, 그 다음에 분배 공평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뭐냐, 아까 3가지 문제들. 합리적 비용 편익 분석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경제 체제론이죠. 이 문제 해결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사회주의는 뭐 당국의 계획. 근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사유재산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센티브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유재는 붕괴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각 경제 주체죠. 우리가 3주체,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근데 하나만 해보면 가계, 우리 소비자들은 생산물은 소비하지만 또 요소, 공급자의 역할도 하죠. 근로자, 저축자로서의 기능도 하고, 기업은 생산물 생산하죠. 생산하기 위해서 요소를 고용하려고 하겠죠. 요소 수요자의 입장. 그 다음에 정부는 모든 역할 다 하죠. 생산물을 생산하기도 하고 수요하기도 하고, 요소를, 생산 요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생산 요소가 뭐죠? 정부가 공급하는 게. 그렇죠. 각종 제도, 법질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렇게 넓게 보면 되죠. 그래서 3주체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본다. 경제학 처음 할 때. 그래서 경제 문제가 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비용 편익 분석이죠. 승편익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시면서 아까 다루면서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뭐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교수법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죠. 집단 학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 자료 수집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해 볼 기회를 줄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평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왔죠. 요거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장에 의한 모든 해결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시경제학, 자본주의 돌아가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 이제 수요 공급 이론, 그래서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통화 시장, 자본 시장 이런 거 등등이죠. 아까 얘기해서는 이제 금융이라고 했던 거,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해결되는데, 시장이 크게 보면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시장, 이제 완전 경쟁이라고 놓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그렇죠 시장 균형에 의한 자원 배분이 어떠냐,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경제적 잉여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우러진 건데, 그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제 체제더라. 그러니까 권력에 의한 개입이나 당국에 의한 개입, 시장 경제가 아닌 체제보다는 분명히 자율적인 참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잉여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 형태가 어떠냐?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이냐? 불완전 경쟁도 독점적 경쟁 과정 등등 이야기들이 이제 쫙 다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경쟁의 제한이다 하는 얘기는 완벽하게 경쟁 상태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경쟁은 반드시 독점을 가져오게 돼. 자연 독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모여서 공부했는데 틀림없이 한 달 후에 시험 보게 되면 1등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경쟁이 이게 문제다. 자본주의 원죄죠. 자유시장 경제에 되면은 기업은 하나가 나머지를 압도하게 되니까 독점돼. 자연 독점.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또 시장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등.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죠. 근데 시장 실패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완전 경쟁이더라도 외부 효과, 공공재,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비효율적이 될 것이고, 근데 현실은 또 완전 경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분배는 어떻게 돼? 불균형하게 되죠. 2대8 사회가 된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시장 실패 세 가지지. 완전 경쟁이더라도 문제가 있다. 현실은 불완전 경쟁이니까 아까처럼 이렇지가 않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가 불균등해진다. 세 가지 측면에 유형의 시장 실패 문제.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아까 얘기했었죠. 경제성장. 우리나라 경제 어땠느냐. 그 다음에 순환 과정을 통해서, 그쵸. GDP가 결정이 되는데, 요거 결정되는 게 뭐, GDP. 그쵸. GNI. 그 다음에 총 지출,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익스펜디처 이런 거 등등이죠. 그러니까 국민 경제 활동을 구석구석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관계, 뭐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 이제 그 안에서 그렇죠? 국민소득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경기 침체 하에서는 수요의 크기가 팔리는 만큼 생산된다. 그래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시경제 메커니즘의 본질이죠. 한 나라의 생산, 소득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게 되고 그 안 순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소득이 결정이 되느냐. 근데 시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였죠. 실업,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대외 경제까지 고려해 보면 국제 수지 균형. 그래서 세 마리 토끼. 여러분 토끼라는 말 왜 쓰죠? 토끼. 여러분 토끼 다 보셨죠? 그 눈 기가 막힙니다. 루비 색깔 나고 뽀얗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동물이라고도 하고. 근데 왜 토끼야? 늘 농담 삼아 하는 얘기. 토끼는 토끼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잡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참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현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거시경제를 총체적으로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정부 개입이죠. 재정 통화 정책.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현안 문제가 생겼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아주 그렇죠? 체계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재정 통화 정책
여기 보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게 여의치 않죠. 2008년도 외환 위기, 미국의 금융 위기로부터, 자, 외환 위기란 말 취소하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 위기, 전 세계 위기에 빠졌죠. 아직까지도 시원찮잖아, 세계 경제가. 이런 것을 이제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국민 경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무역이죠. 보호무역, 자유무역, 개방경제 시대니까. 그 다음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외환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이죠, 환율.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국제 수지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는 이제 국민경제 안에서 중심으로 재정통화정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방경제죠, 지금은. 환율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제 대외 부문에서 본 재정통화정책 효과 달라지죠. 또 환율 제도에 의해서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섯 번째, 그렇죠? 2015년도 개편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금융경제, 금융활동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들의 수입 지출 활동,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능력, 한마디로 이거는 재테크죠. 예, 우리 재테크 할지도 알아야 된다, 그지? 그죠? 학교 학생들 미리 너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입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테크해서 재산을 모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사구시죠. 경제활동 알아야 됩니다. 경제활동 모르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 과정에서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라이프 사이클을 인식시켜주자.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학으로 보게 되면 뭐 생애 주기 가서 그런 것이 있죠. 예? 자, 이것이 교과 과정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가 쭉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죠, 이게? 고등학교 교육이라고요? 대학 교육 똑같죠. 대학에서 경제학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고 기본.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거시적, 그 다음에 국제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개편 과정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내가 선생님 되고 나서 요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학생들에게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뭐죠? 시험 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그쵸?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만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교과 과정의 영역을 가지고서 아이들 가르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 교원 임용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느냐? 뭐 그대로입니다. 흐름을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제도도 14년도에 개편이 됐죠. 이후, 요거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4, 15, 16, 17, 4개년이요. 4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근데 보면 미시경제학이 조금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이 조금 요거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 무역이론하고 국제수지론이 그 약 한 거의 비율로 보면 3분의 1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미시경제학이죠. 여기서 나왔던 거 보면은 시장 경제 요 특징이다 해서 완전 경쟁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완전 경쟁, 장단기 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독점이죠. 근데 독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독점 규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독점 규제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안에 보면은, 시장도 보면은 생산물 시장, 요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금융시장. 금융시장 하게 되면 자본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노동시장이 역시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관련 문제가 두 개가 나왔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얘기해 볼게요. 후반굴절. 근로자들이 어떤 식으로 노동을 공급하느냐와 관련된 주제죠. 후반굴절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보통은 이제 완전 경쟁으로 보는데, 요소 수요 독점.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 아니라 수요 독점 노동시장. 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다 독점.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수요 일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점이 있다. 예,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된다. 바로 그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경제적 잉여가 얼마냐? 이거 잉여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시장 완전 경쟁이더라도 시장 실패할 수 있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생산 공해 문제 그리고 공해 해결하는 메커니즘 안에서 오염 배출권 문제 이런 것이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배출권 제도에 의해서 해결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시험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6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된 것 같은데요. 뭐 전면적 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고사 시험 준비할 때 이제 생각하는 점은 뭐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나오냐 찝어야 돼.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정확하게 다 대응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경제학이 우리 또 괴롭히는 게 계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시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시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이죠. 국제경제학이고 거시경제인데, 자, 거시경제학에서 14년도 이후 출제된 것만 놓고 보게 되면 한 나라 총생산 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모형에 의한 계산 문제, 요게 하나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 통화 정책, 특히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나왔는데 아까 얼핏 나왔던 2008년도 세계적인 미국의 금융경제 위기로부터 촉발됐던 경제 위기. 그때 나왔던 게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었죠. 이 문제가 제대로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총수요 총공급인데 요거와 관련돼서 17년도에 나왔던 거가 단기 균형. 한 나라 거시경제가 어떻게 균형 이루느냐, 단기. 그 다음에 장기. 근데 이제 단기와 장기 균형 과정은 조금 다르죠.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만 놔두면 우리 경제가 다 완전 고용 상태로 된다. 그런 입장이고. 단기는.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있고 뭐 이런 것이다. 그렇죠? 요거 상호 조정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려보면 이래요. 거시경제학이, 제가 보기에는 거시경제학이 우리 임용시험에 당락을 좌우하는, 그쵸?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 거시경제 문제를 굉장히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데 거시경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복잡하죠? 여러 개 시장이 같이 한꺼번에 이제 혼합되어 있고 해서 복잡한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미시는 그냥 개별 주제 성실하게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아까 봤던 거 하면 되는데 거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총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시경제는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그렇죠? 같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수요 공급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시경제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크로죠. 옛날 우리
대학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매크로, 거시경제학은 망원경으로 국민경제 멀리서 보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체계를 이해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지. 물론 이제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제경제학인데요. 예,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죠. 특히 이제 여기서 비교의에서 자유무역한다. 자유무역할 때 가격 결정이죠. 그래서 무역에 따른 가격을 우리가 교역조건이라고 하죠. 교역조건 결정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 교역조건 결정. 그 다음에 비교의에 대해서 무역이 어떻게 생기냐. 그런데 무역 정책이죠. 보호무역인데 아까 이 보호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여기선 시험에 안 났던 것 같아요. 관세 부과하고 근데 이제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하여튼 이제 자유무역하고 무역할 때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어지느냐 교역조건 문제 그 다음에 보호무역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환율결정 이론에서 구매력 평가, 이자율 평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율결정 이론에 더하여 그 개별적인 이론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수지 개방경제 국제수지는 뭐냐면 개방 거시경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수요 공급이 이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수출 수입하고 하게 되니까 국제수지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개방경제 개방 거시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제수지다 하는 것은 국내 경제와 대외 경제까지 고려해서 분석해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러니까 폐쇄경제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요것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전반적으로 시험과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럼 교과과정은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라 교과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디다 중점을 둬서 교육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개편 안에 딱 보면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선생님이 되시게 되면 이 안에서 애들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경제에 정확히 또 그런 분들을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법, 정치, 경제 다 어렵지만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경제학을 처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러한 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인데 공부 과정으로 보게 되면 먼저 기초이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이론하고 연습해야 되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커리큘럼으로 얘기해보면 기초이론, 경제원론 2달 읽고 심화 그거 2달 그래서 이제 우리 커리큘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이론 공부하는데 기본 공부는 다 해야 되겠다.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한 번에 왕창이 아니라 기초적인 거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하게 되면 공부 과정이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이 1, 2월 달,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심화이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죠.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근데 서술형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이론을 안다는 거하고 이걸 내가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다른 것이니까 이론을 정확히 이해해서 요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가?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커리큘럼으로 보면 2달, 2달, 2달.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몫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면 되는 대로 대응해서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교과과정 개편 15년도 요 내용 중심으로 봤는데 아주 친숙하죠. 이런 내용들을 쭉 할 것이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 예, 이 밑에 부분 이제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되셨을 때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할 것이니까 요 내용도 한번 미리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요, 우리가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거냐, 그렇죠? 뭘 가르치려고 우리들이 준비하는 거냐, 예, 경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 사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 정치.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 교수님이 앞으로 예, 요거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경제 이걸 안 듣더라도 그 개편안, 그렇죠, 교과과정 평가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개편 내용이 있으니까 쭉 해서 한번 틈날 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교과과정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러하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어떤 것이 이슈로구나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